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집을 구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20대 후반에 결혼과 함께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을 했지만 지금은 40대가 되어도 전세나 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도대체 언제부터 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손에 닿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이 복잡하고 심각한 주택 문제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구매한다는 것이 그저 삶의 자연스러운 단계 중 하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면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결혼할 즈음에는 자연스럽게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1960년대만 해도 평균적인 주택 가격이 연간 소득의 2.5배에서 3배 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1억 5천만 원 정도로 집을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주택 가격이 중위소득의 약 6배에서 7배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비싼 지역에서는 소득의 9배를 넘는 경우도 흔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소득의 10배를 훌쩍 넘어섰고 경기도나 지방 도시들도 5배에서 6배 수준까지 치솟았어요. 과연 무엇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핵심은 집이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집은 단순히 거주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아이들을 키우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보금자리였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집은 돈을 벌어주는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여러 채를 소유하면서 임대 수익까지 노리게 된 거예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주택시장의 구조 자체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집이라는 상품이 단순한 생필품에서 투자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금융상품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상품이라면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스마트폰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가격이 내려가고 자동차 판매량이 떨어지면 할인 혜택도 늘어나죠.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토지 이용에 관한 법적 규제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용도지역제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주거용, 저 지역은 상업용, 또 다른 곳은 공업용으로 지정해서 건물을 지을 때 용도를 제한하는 거죠. 문제는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 수요가 증가해도 이런 규제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건설을 금지하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공급이 제한되니까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체들의 행동 방식도 문제입니다. 땅을 확보해놓고도 바로 건설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더 비싸게 분양하려는 전략이죠. 이런 현상을 토지 비축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시장에 나오는 주택의 양이 인위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건설이 시작되어도 주로 고급 주택 위주로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수익성이 높으니까 당연한 선택이겠지만 서민들이 살만한 소형 주택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개발업체들 입장에서는 작은 집 10개를 지어서 조금씩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큰 집 5개를 지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건설 과정 자체의 복잡함도 공급 부족을 심화시킵니다. 각종 인허가를 받는 데만도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고 자재비 상승이나 인력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일도 빈번하죠. 때로는 법적 분쟁에 휘말려서 건설이 완전히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 곳곳에서 반만 완성된 채로 방치된 건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람이 살지도 않는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집을 사놓고 아무도 살지 않게 두는 거죠. 가격 상승만을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주택들을 좀비하우스라고 부르는데 이 때문에 실제 거주 가능한 주택의 수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숙자들이 늘어나는 동시에 비어있는 집들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집을 빌릴 때 집주인이 보통 개인이었습니다. 은퇴한 부부가 여분의 집을 임대하거나 투잡을 위해 부동산에 투자한 일반인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많은 임차인들이 자신의 집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블랙스톤, 인비테이션 홈스 같은 월가의 대형 투자 회사들이 현재 수만 채에서 수십만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집에서 직접 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직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상품으로만 바라보죠. 그러다 보니 임차인들의 생활 편의보다는 임대료 수익 극대화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구조적 변화 때문이에요. 개인 집주인이라면 세입자와 인간적인 관계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기업은 그런 게 없으니까요. 일반 투자자들도 이런 흐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신규 주택 구매의 약 27% 정도가 투자 목적이라고 해요. 즉,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한 가족들이 투자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투자자들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대출 승인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일반인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서비스의 확산입니다. 원래 거주용으로 지어진 주택들이 관광객을 위한 숙박업소로 변하고 있어요. 관광지 근처에서는 이런 현상이 특히 심각한데 지역 주민들이 살 집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주민들이 관광객들에게 물총을 쏘며 시위를 벌인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목소리들도 많습니다. 커피값을 아끼고 용돈을 줄이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죠. 하지만 이런 조언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거든요. 매월 열심히 돈을 모아도 집값이 저축 속도보다 빠르게 올라가니까 목표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마치 계속 멀어져가는 지평선을 쫓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정부에서 도움을 주려고 내놓는 정책들도 종종 역효과를 낳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거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하면 듣기에는 좋죠.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결국 수요를 늘리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공급은 그대로 두고 수요만 늘리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선의로 시작한 지원 정책이 오히려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셈이죠.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정책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로 분류하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자영업자들은 대출 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나마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금리 상승으로 매월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죠. 예전에는 1%대 금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4-5%는 기본이니까 같은 금액을 빌려도 월 상환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현재 많은 도시에서 임차인들이 소득의 38%에서 47% 정도를 집세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수준인 30%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미래를 위한 저축은 꿈도 꿀 수 없게 됩니다. 식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아끼면서까지 집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해결책이 있기는 합니다. 토지 보유세라는 아이디어가 그중 하나예요. 건물이 아니라 토지 자체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땅을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계속 내야 하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빨리 개발하거나 매각하려고 할 거라는 논리죠.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지역에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도 건설할 수 있게 하면 공급이 늘어날 테니까요.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업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요.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아예 금지하기도 했고요.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던 세금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가 줄어들면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할 기회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에서죠. 하지만 이런 해결책들을 실제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반대예요.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67% 정도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자신들의 재산 가치가 줄어들 테니까 말이죠. 정치인들도 이런 유권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가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거든요. 급격한 가격 하락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높은 가격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 즉 깡통 전세나 하우스푸어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는 사태가 재현될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은 가격을 안정시키면서도 시장을 붕괴시키지 않는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2020년에는 신규 단독주택 중 약 42%가 35만 달러 미만에 판매되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이 비율이 19%에서 2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민들이 살만한 저렴한 신규 주택의 공급이 전국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8억 원 이하 아파트의 공급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대신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분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 없이는 임대로 사는 것이 이 세대의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다는 것이 더 이상 보편적인 꿈이 아니라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이 젊은 세대들의 결혼이나 출산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안정적인 주거 공간 없이는 가족을 꾸릴 엄두를 내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택 문제는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는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집이라는 것의 개념이 거주 공간에서 투자 상품으로 바뀌었고 대형 자본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일반인들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공급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와 투기적 수요가 결합되면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싱가포르나 오스트리아 빈처럼 공공주택 정책으로 성공한 사례들도 있고 시민들의 관심과 압력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